제5권 해는 뜨고 해는 지고 제40장 패자가 되다. 이겼다. 진문공의 가슴은 뜨겁게 끓어올랐다. 두 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했기에 그 감격은 더욱 컸다. 하늘이시여, 고맙습니다. 진문공은 유신산 높은 곳에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언덕 아래로 선진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 뒤로 호원과 조쇠 등의 얼굴도 보였다. 주공. 오. 진문공과 그 신하들은 벅찬 감격을 이기지 못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에서 지난 19년의 세월들만 읽어댈 뿐이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진문공의 얼굴이 벼랑간 어두워졌다. 호원이 눈치를 채고 물었다. 주공께서는 초군을 물리치셨는데 또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초나라 원수 성득씨는 결코 남에게 지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오. 이번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어찌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직은 성득신이 죽기 전이다. 진문공의 이러한 대답에 호원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들 역시 진문공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정도로 그들에게 성득신은 두려운 존재였다. 다시 일전을 벌인다면 승리한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원수 선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진문공에게 아랜다. 그렇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공께서는 곧 귀국하여 성득신의 보복전에 대비하십시오. 회굴령이 떨어졌다. 진나라 3군은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출발하기 전 선진이 진문공에게 아뢰었다. 싸움에서 이겼다 하여 명령을 어긴 자를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누가 명령을 어겼는가? 초군과의 싸움 중 장수 기만은 나가 싸우지 말라는 신의 명령을 어기고 진문 밖으로 나갔다가 우리 군대가 큰 곤욕을 치르게 했습니다. 기만의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군대의 기강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진문공은 사마 조쇠를 불러 물었다. 기만의 죄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원수의 명령을 어긴 자는 차명입니다. 진문공은 그날로 기만을 참수형에 처하고 그 시체를 병사들에게 공개했다. 이후에도 원수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되리라. 승리의 기분에 젖어있던 진나라 병사들은 아연실색했다. 그날 이후로 진군의 기강은 더욱 바로 섰다. 진군은 귀국길에 올랐다. 개선하는 군대의 행렬이었지만 경계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성복 들판을 떠나 황하 강변에 당도했을 때였다. 앞서갔던 전초병이 돌아와 엉뚱한 보고를 하였다. 황하 나루터의 배가 전혀 준비되어 있질 않습니다. 선진은 싸움에 임하기 전 주지교를 황하 강변으로 보내 배를 준비하라는 임무를 주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신속한 퇴각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배가 준비되어 있질 않다니. 선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지교를 불러오게 했다. 한데 이것은 또 무슨 일인가? 주지교가 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주지교는 원래 진나라 태생의 장수가 아니었다. 괭나라 출신으로 진나라에 항복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늘 큰 공을 세워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런데 이번 싸움에서 맡은 임무가 고작 배를 모으는 일이었다. 공을 세울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다. 주지교는 실망과 원망의 마음으로 황하 강변으로 내려갔다. 때마침 강성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아내가 아프다는 기별을 받았다. 그는 이번 싸움이 짧은 시일 안에 끝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배 모으는 일을 뒤로 미루고 일단 귀국하여 아내의 병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그러나 어찌 알았으리요. 싸움이 사흘 만에 끝날 줄을. 이 사실을 안 진문공은 크게 화를 내었다. 전투 중에 제멋대로 귀국을 하다니. 만일 우리가 불리하여 급히 강을 건너야 할 상황이었더라면 어찌할 뻔했는가. 그러나 강성에 각오 없는 주지교에게 화를 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당장 시급한 것은 황하를 건너는 일이었다. 진문공은 화가 풀리지 않은 음성으로 명령을 내렸다. 이곳 백성들의 배를 모조리 징발하라. 선진이 재빨리 진문공에게 간한다. 이곳 백성들은 우리가 초군을 크게 물리쳤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배를 강제로 징발하면 그들은 배를 숨기고 모두 숨어버릴 것입니다. 차라리 상을 내걸고 배를 모집하는 것이 낫습니다. 진문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옳수. 강변 일대에 큰 방이 붙었다. 백성들은 피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배를 가지고 오면 상을 내린다는 소식을 듣고 개미떼처럼 황하 나루터로 몰려들었다. 삽시간에 배들이 황하 강변에 가득했다. 이리하여 진나라 대군은 그 배를 타고 쉽게 황하를 건넜다. 이윽고 진군은 강변을 따라 나 있는 대로로 접어들었다. 가는 길은 순탄했다. 위나라 땅을 벗어나 정나라 국경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다. 진문공이 벼랑간 조세를 불러 물었다. 지난날 망명 시절 나는 조위정 세 나라에게 큰 모욕을 당했소. 다행히 이번에 위 두 나라를 정벌함으로써 분풀이를 하였으나 정에 대해서는 아직 설분을 하지 못했소. 마침 우리가 가는 길에서 정나라가 가까우니 아예 군대를 몰아 신정을 쳐부수는 것이 어떻겠소. 지난날의 은원에 대해 결코 잊지 않는 진문공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조세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방법입니다만 굳이 싸울 것까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군대를 거느리고 정나라 땅 안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정나라 임금은 겁을 먹고 나와서 동맹을 청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진문공은 선진에게 명하여 행로를 바꾸었다. 진군이 정나라 국경 안으로 들어가 형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문객 한 사람이 진문공을 찾아왔다. 동쪽 들판으로부터 비단 수레를 타고 달려온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주양왕의 아들 왕자호였다. 진문공은 놀랐다. 왕자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왕자호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한다. 이번에 왕께서는 진나라가 초나라와 싸워 크게 이겼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친히 이곳으로 행차하시어 진우를 위로하고자 먼저 이호를 보내신 것이요. 진우께서는 속히 천자를 맞이할 채비를 해주시오. 파격이었다. 원칙대로라면 제후가 낙양의 왕궁으로 들어가 승전 보고를 해야 한다. 축하는 거기서 받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모두 그래왔다. 굳이 축하하고 싶으면 특사를 보내 승전한 제후에게 술이나 고기를 보냈다. 제환공 때도 주공공을 보내 축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떠한가? 천자인 주양왕이 직접 진문공을 찾아와 위로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질 않는가? 파격도 이만저만한 파격이 아니다. 진문공은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얼른 조세를 불러 의논했다. 천자께서 친히 이곳에 행차하신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예법에 어긋나지 않겠소? 조세는 이런 일에 능했다.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하나의 안을 내놓았다. 이곳 형옹에서 서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천토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토지가 넓고 주변 풍광이 아름다워 능히 천자를 모실 만합니다. 주공께서는 지금 곧 사람을 보내어 천토에다 왕궁을 지으십시오. 천자께서 천토 왕궁으로 나오시면 그때 여러 나라 제후들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가 조례하십시오. 그러면 신하의 도리에도 어긋나지 않으면서 주공께서는 자연스레 제후들의 맹주에 오를 것입니다. 조세다운 치밀함이었다. 진문공이 조세를 높이 평가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는 단순히 주양왕을 맞이할 예법만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진문공을 패공의 지위에 올릴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었다. 진문공은 입이 벌어졌다. 그는 다시 왕자호를 접견하고 공손하게 말했다. 5월에 주천자를 천토 땅에 모시고 초나라와의 싸움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왕자께선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왕자호가 돌아가자 진문공은 형옹 땅에다 대체를 세우고 주양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호모와 호원을 천토로 보내 철야로 왕궁을 짓게 하는 한편 각 나라 제후들에게 사자를 보내 천토에서 회맹하자고 요청했다. 그러할 때 또 한 손님이 찾아왔다. 정나라 대부 자인구였다. 정나라 임금 정문공은 주왕실을 경시하고 초나라를 섬기는 대표적인 친초 인물이었다. 성복 전투 때에도 초나라를 위해 군대까지 파견했었다. 그런데 성복 전투에서 초나라가 대패했다. 정문공은 진문공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이 두려웠다. 그런 중에 진나라 대군이 정나라 영토 안으로 들어와 형옹의 대체를 내렸다는 소문을 듣고 더욱 겁이 났다. 그리하여 그는 재빨리 대부 자인구를 사자에 임명하여 진문공에게로 보낸 것이었다. 화평을 청합니다. 모든 것이 조세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하지만 진문공은 형세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정문공의 태도가 심히 못마땅했다. 그는 짐짓 으름장을 놓았다. 너희는 초나라가 싸움에 진 후에야 화평을 청하는구나. 그것을 어찌 본심이랄 수 있겠느냐. 나는 주천자를 뵌 후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신정성으로 갈 작정이다. 자인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조세가 옆에 있다가 진문공에게 아랜다. 우리 대군은 강성을 떠난 이후 위성공을 몰아내고 조공공을 사로잡고 초군을 쳐서 이겼습니다. 이 정도면 주공의 위엄을 천하에 떨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정나라를 복속시키는데 군대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정나라가 사자를 보내와 화평을 청하니 일단 넓으신 아량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앞으로 정나라가 진심으로 우리를 섬기면 전날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만일 그렇지 않고 두 마음을 품는다면 그때 다시 정나라를 쳐도 늦지 않습니다. 군주는 으름장을 놓고 신하는 달래고 손발이 잘 맞는 두 군신이었다. 정나라 사자 자인구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는 표정이었다. 그는 이마를 찢듯 머리를 조아렸다. 앞으로는 결코 진나라를 배신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저희 주공으로 하여금 친히 이곳에 나오게 하여 맹세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군대를 동원하는 일은 유보하겠다. 진문공의 이 같은 대답에 자인구는 거듭 감사를 표하고 나는 듯이 신정으로 돌아갔다. 과연 이틀 후 정문공이 형옹으로 찾아왔다. 정문공은 허리를 깊이 숙여 그동안의 일을 사죄했다. 진문공은 못 이기는 채 정문공의 사죄를 받아들인 후 서로 우호할 것을 맹세했다. 그러나 말이 우호일 뿐 그것은 복속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로써 지난 유랑 시절에 진문공을 홀대했던 정문공은 일단 보복을 면하게 되었다. 맹세를 마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진문공은 성득신의 용맹함과 그 능력을 극구 칭찬하며 말했다. 성득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 중원국은 한시도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오. 그러자 정문공이 대답했다. 군우께서는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성득씨는 성복 전투에서 패한 후 연곡 땅에서 칼을 입에 물고 자결하였습니다. 그 말에 진문공은 자신도 모르게 입이 벙긋 벌어졌다. 정문공이 신정성으로 돌아가자 그는 호원, 조쇠 등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나는 정나라가 우리에게 복종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다만 초나라의 성득신이 없어진 것을 기뻐하노라. 새로 위여신이 영윤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는 자기만을 위하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이다. 가히 두려울 것이 없다. 이제야 나는 베개를 높이 베고 잘 수 있겠다. 이윽고 천토 왕궁이 완성되었다. 그 좌우로 제후들이 묵을 관사도 여러 채 섰다. 그러는 중에 진문공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각 나라 제후들이 천토로 속속 모여들었다. 송성공과 제소공은 이미 진문공과 동맹을 맺은 터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달려왔다. 이어 새로이 진문공과 화평을 맺은 정문공이 천토에 당도했다. 노희공, 진목공, 채장공 등은 그동안 초성왕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우길승천의 위세를 뽐내고 있는 진나라 세력이 두려워 모두 천토로 달려왔다. 거나라는 워낙 소국인지라 앞뒤 따질 것 없이 무조건 참석했다. 진목공은 진문공의 장인이자 동맹관계를 맺고 있긴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국이기도 하였다. 진문공 아랫자리에 서서 그에게 허리를 숙일 생각을 하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길이 너무 멀다는 이유를 들어 참석하지 않았다. 허나라 임금 허이공만은 초나라와의 의리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천토행을 거절하였다. 이때 조공공은 진문공의 포로가 되어 오록 땅에 연금되어 있었으므로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위성공 또한 초구성에서 달아나 여전히 양우 땅에서 피신 중이었기 때문에 동생 숙무로 하여금 대리로 참석하게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위성공과 그 신하들 간의 의심과 오해와 반목하는 일이 생겨나 후일 위나라 공실은 더욱 위태로움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위성공이 동생 숙무로 하여금 천토의 대리로 참석하게 하는 과정은 위나라 공실을 위태로움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데 이 일은 진문공과 관련되므로 여기서 잠시 그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양우 땅에 피신해 있던 위성공은 진문공이 자신에게는 초청 사자를 보내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낙담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진나라의 분노가 쉽게 풀리지 않을 모양이다. 공연히 여기 숨어 있다가는 제명에 살지 못하겠다. 차라리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위성공의 한탄을 듣고 대부 영유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계책을 내놓았다. 주공께서 무작정 다른 나라로 망명하시면 누가 주공을 다시 복위시키려 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동생 되시는 숙무에게 잠시 군의를 양도하십시오. 그러고는 대부 원원으로 하여금 숙무를 모시고 천토로 가서 동맹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어 숙무가 맹회에 참석하면 이는 곧 진문공이 우리나라를 용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후 적당한 기회를 보아 주공께서 다시 군의에 복위하시면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만일 숙무가 임금 자리를 내놓으려 하지 않으면 그땐 어찌하는가? 숙무는 형제간의 우애가 대단히 깊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주공을 제쳐놓고 자신이 임금이 되겠다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의심하시면 아무 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위성공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신복부와 소념을 초구성으로 보내 영유의 계책대로 하게 하였다. 그래도 위성공은 양우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불안했다. 다시 영유에게 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은 안전하지 못하다. 다른 나라로 망명하고 싶은데 초나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전날 주공께서는 초나라와 절교하겠다는 글을 써보냈습니다. 어찌 그곳으로 가려 하십니까? 차라리 진나라로 가십시오. 지금 진나라는 진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진목공에게 잘 말하면 진문공의 노여움을 풀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지난날 내가 절교에 글을 보낸 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초나라가 잘 알 것이다. 지금은 비록 초나라가 졌지만 머지않은 날에 초나라가 다시 진나라를 이길지 어찌 알겠는가. 위성공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초나라로 망명했다. 그러나 그는 초나라 영토 안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초나라 백성들로부터 의리 없는 자라는 욕설을 들으며 쫓겨났다. 그제야 위성공은 영유의 말이 옳았구나. 탄식하며 진나라로 들어갔다. 한편 소념은 촉으로 가서 숙무에게 위성공의 뜻을 전했다. 숙무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형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찌 군의에 오를 수 있겠소. 다만 나라가 위급지경에 빠졌으니 잠시 섭정의 자격으로 원원과 함께 천토로 가 나라의 위기를 구해보겠소. 후일 형님께서 복위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소. 그러나 대부 원원은 위성공의 의심 많은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숙무를 모시고 다니다가 위성공으로부터 어떤 오해를 살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려는 소념을 불러 말했다. 평소 내 아들 원각은 주공을 모시고 싶어 했소. 이 기회에 주공을 보좌하게 하고 싶은데 그대가 잘 주선해 주시오. 이를테면 자청하여 아들을 인질로 보낸 것이었다. 공족 중에 천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됨이 경박하여 위성공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했다. 그는 숙무가 일시로 군의를 양도받은 사실을 알고 원원을 찾아가 속삭였다. 이번 기회에 주공이 임금 자리를 내놓은 것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고 숙무를 정식으로 군의에 앉히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면 그대는 재상이 될 것이요 대대손손 세도를 부릴 수 있질 않겠소. 천견의 말에 원호는 고지식한 대신답게 안세까지 바꾸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에게 주공은 오직 한 분뿐이요. 이번에 우리가 천토로 가는 것은 오로지 주공을 복위시키기 위한 방편이니 그대는 행여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마오. 천견은 무안하여 얼굴을 붉히고 돌아갔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만일 위성공이 복위하는 날 원원이 자기가 한 말을 고해 바치면 어쩌나 하고 근심했다. 그러다가 그는 혼자 진나라로 가 위성공에게 말했다. 원원을 경계하십시오. 그는 이번 기회에 아예 숙무를 임금으로 세울 작정인 듯 싶습니다. 원원이 아들 원각을 이곳으로 보낸 것도 주공의 동정을 염탐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성공은 의심이 버럭 일어났다. 그는 몸놀림이 재빠르고 은밀한 세작을 뽑아 천토로 향하는 숙무와 원원의 뒤를 밟게 했다. 그해 5월 24일 주양왕이 천토에 당도했다.
진문공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여러 나라 제후들을 거느리고 20리 밖으로 나가 주양왕을 영접해 천토 왕궁으로 모시고 들어갔다. 주양왕이 정전에 오르자 진문공을 비롯한 모든 제후는 동쪽과 서쪽 계단 아래로 늘어서서 머리를 조아려 올렸다. 이어 진문공이 계단 앞 한가운데로 나와 초나라와의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인 말 400필과 고병 1000명 그리고 무기와 갑옷 10여 수레를 주양왕에게 바쳤다. 주양왕은 흐뭇했다. 방백 제왕공이 세상을 떠난 후 남방의 초가 다시 일어나 중원을 어지럽히더니 이제 숙부가 초를 무찌르고 주왕실의 위신을 세워 주었구려. 진나라 성은 주왕실과 같은 희성이기 때문에 주양왕은 진문공에게 숙부라 부른 것이다. 진문공은 재배한 후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했다. 진중이가 비록 초군을 전멸시켰다고는 하나 이는 모두 왕실의 복입니다. 신에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다음 날 주양왕은 다시 제후들을 불러놓고 중대 선언을 발표하였다. 진우를 패공으로 임명하노니 앞으로 그대는 모든 제후를 규합하여 왕실의 번영을 위해 온 힘을 다하라. 그러고는 진문공에게 패공을 상징하는 물품들을 하사하였다. 그 품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대로 일대와 대로복 6로 일대와 음로복 붉은 활 1개와 붉은 화살 100대 검은 활 10개와 검은 화살 1000대 향기로운 술 1통 옥으로 만든 주걱 1개 호분 용사 300명. 그대로라 함은 천자와 동성인 제후나 왕족들만이 탈 수 있는 수레다. 금으로 장식했다 하여 금로라고도 한다. 참고로 이성의 제후들이 타는 수레는 상로라고 한다. 유로는 곧 병차 또는 전차를 말합니다. 싸움터에서 타는 수레다. 붉은 활과 검은 활 등은 모두 방백을 상징하는 물품들이다. 호분이라 함은 호랑이와 같이 용맹한 병사라는 뜻으로 주로 제후의 신변을 경호한다. 예상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막상 패공의 칭호를 받자 진문공은 격해오는 감정을 이길 수 없었다. 신은 방백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허리를 숙이며 사양했다. 아니요, 오로지 진우 그대만이 패자의 자리에 올라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소. 사양 말고 받으시오. 진문공은 3번 사양한 후 방백의 칭호를 받았다. 이로써 그는 제환공에 이어 2번째로 패공에 오르는 주인공이 되었다. 이에 진문공은 방백의 자격으로 맹단을 쌓고 주왕실의 충성을 맹세하는 첫 맹회를 열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유명한 회맹인 천토회맹이다. 천토회맹의 서약 내용은 규구 회맹 때와 달리 명확히 전해오지 않는다. 다만 춘추자 시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제후들은 왕실을 도와 서로 해치지 말지어다. 이 맹세를 어기면 명신이 그를 주살할 것이요. 그 군대를 약하게 할 것이며 나라에 요행이 있지 않게 할 것이며 먼 자손에 이르기까지 노유를 잊지 않게 하리라. 내용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살벌하다. 서로 싸우지 말고 왕실을 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며 늙은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죽여버리겠다. 끔찍한 내용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맹세 때마다 쓰이는 관례어일 수도 있다. 회맹에 참석한 제후들은 맹약서 맨 아래에 각자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진문공을 필두로 제소공, 송성공, 채장공, 정문공, 위자, 숙무, 거자 이런 순이었다. 맹회가 끝난 날 저녁이었다. 진문공은 위나라 대표로 온 위성공의 동생 숙무와 대부 원원의 방문을 받았다. 그대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소? 방백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저는 제 형인 위성공을 대신해서 이번 회맹에 참가했습니다. 방백께서는 지난날의 우리나라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형님을 초구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숙무와 원원의 간절한 호소를 들은 진문공은 위성공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다. 그대들의 마음을 알겠소. 이 일은 주왕실에게도 보고해야 할 일이니 우선은 이대로 귀국하고 나중에 다시 그를 보내 청원하시오. 이 같은 진문공의 대답에 숙무와 원원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 BC 632년 주양왕이 10년 진문공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떠돌이 망명공자에서 패공까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꿈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해 6월 진문공은 귀국길에 올랐다. 출병한 지 반년 만의 개선이었다.
국경을 넘어 본국 땅으로 접어들자 연도에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나왔다. 앞을 다투어 환호성을 올리는 그들의 표정에는 더할 나위 없는 감격과 경탄과 기쁨이 넘쳐 흘렀다. 우리 임금은 최고의 영웅이다. 그것은 곧 진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자긍심이자 앞날에 대한 확신이기도 했다. 강성으로 돌아오자마자 진문공은 이번 출정에 참가했던 신하들에 대해 논공 행상을 실시했다. 모든 사람들은 으뜸 공로자의 원수 선진이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진문공은 또 무사람들의 예상을 깨뜨렸다. 제1등 공로자 호원, 제2등 공로자 선진, 제3등 공로자 조세 외 다수. 사람들은 한결같이 진문공의 이러한 처사에 의문을 품었다. 성복 싸움에서 계책을 세우고 초나라를 격파한 것은 모두 선진의 공로입니다. 주공께서는 혹 선진과 호원을 바꿔 상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까? 진문공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다. 나는 제대로 상을 내렸다. 이번 싸움에서 선진은 초나라가 먼 길을 달려온 틈을 타 벼락같이 기습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호원은 우선 3사셔를 물러나 지난날 초성왕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모름지기 적군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한때의 공로에 불과하지만 신의를 드날리는 것은 천추만세에 기록될 큰 공이다. 어찌 한때의 공로가 영원한 공로보다 나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호원에게 으뜸상을 내리고 선진에게 그 다음 상을 내린 것이다. 비로소 사람들은 진문공의 깊은 뜻을 알고 머리를 숙여 물러났다. 이는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일화이다. 그러나 진시황 때 쓰여진 여시춘추는 호원에 대해 정반대로 기록하고 있다. 호원이 싸움하기를 권했다는 것이다. 또 선진은 등장하지 않고 대신 옹계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대략 그 내용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진문공이 성복에서 초나라와 싸우기 전 구범호원을 불러 물었다. 초나라 군대는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구범이 대답하였다. 신이 듣건대 예를 지킬 줄 아는 임금은 문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자주 하는 임금은 술수를 싫어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주공께서는 기습의 술책을 써서 승리를 거두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옹계가 진문공에게 간했다. 연못에 물을 다 퍼내고 고기를 잡는다면 어찌 고기를 잡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해에는 그 연못에 고기가 없을 것입니다. 산에 나무를 다 태우고 사냥을 한다면 어찌 짐승을 잡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해에는 그 숲에 짐승이 없을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술책은 일시적으로 이점이 있겠지만 그 뒤에는 2번 다시 이점이 없습니다. 기습의 술책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문공은 구범의 계책에 따라 초나라 군대를 성복에서 격파하였다. 그리고 돌아와서 상을 줌에 있어 옹계를 으뜸 공신으로 삼았다. 좌우 신하들이 물었다. 성복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공은 구범의 계책에 의한 것인데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그를 뒤로 돌리시는 겁니까? 진문공이 대답했다. 옹계의 말은 백세의 이로움이요. 구범의 계책은 일시적인 것이니 어찌 일시적인 것이 백세의 이로움을 앞설 수 있겠는가? 공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평하였다. 진문공의 처사는 비록 처음과 끝이 일치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으로서 제후의 패자가 되기에 족하다. 사기의 기록이 맞는지 여시춘추에 소개된 일화가 맞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두 기록 모두 진문공의 논공 행상 기준이 전공보다는 덕과 신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것이 후세의 사가들 눈에 비친 진문공의 모습이었던 모양이다. 논공 행상이 끝나자 이번에는 잘못을 저지른 장수에게 벌을 내렸다. 진문공은 전투 중 아무 말도 없이 귀국하여 아내의 병을 돌본 주지교를 잡아 무릎을 꿇게 한 후 사마 조쇠에게 물었다. 주지교의 죄는 어떤 형벌에 해당하오? 무단 이탈은 극형에 해당합니다. 주지교는 얼굴이 새파래져 아내의 병이 심했다는 걸 강조하면서 너그러운 조치를 호소했으나 진문공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나라의 녹을 먹는 자는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말아야 하거늘 어찌 자기 아내를 위해 수만 군사를 버리고 달아날 수가 있느냐. 너의 죄를 용서한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 위험한 곳으로 나가겠는가. 결국 주지교는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을 당했다. 이번 출정을 통해 진문공은 모두 3명의 장수를 목베었다.
처음에는 희부기의 집을 불태운 전의를 참수했고, 두 번째는 원수 선진의 명을 어기고 제멋대로 나가 싸운 기만을 목베었으며, 세 번째로는 주지교를 참했다. 모두가 유명한 장수요 공신들이었다. 하지만 진문공은 가차없이 그들의 목을 베었다. 상벌이 분명하지 않으면 만사를 이룰 수 없고, 상벌이 분명하면 가히 천하도 다스릴 수 있다. 진문공이 짧은 기간 안에 제후들의 으뜸이 되는 패공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이렇듯 상벌론이 분명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러모로 생각해보게 하는 일화들이다. 한편 진문공의 미우물사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진나라에 머물고 있던 위성공은 이제나 저제나 천토로 보낸 세작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던 중 세작이 돌아와 보고했다. 숙무가 맹회에 참석하고 그 맹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일은 없었느냐? 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숙무가 나의 보기에 대해 아무런 청원도 하지 않았단 말이냐? 그러합니다. 위성공이 보낸 세작은 낮에 진행된 맹회만을 지켜보고 그 즉시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날 저녁 숙무와 원원이 진문공을 찾아가 위성공의 보기를 청원한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세작의 보고에 위성공은 불같이 노했다. 결국 숙무가 내 나라를 가로챌 작정이구나. 원원이란 놈이 더 가증스럽다. 내 이놈을 용서치 않으리라. 이렇게 외치고는 원원의 아들 원각을 잡아다 단칼에 목 베어 죽였다. 천토회맹에 참석했다가 초구성으로 돌아온 원원이 이 소식을 들었다. 기가 막힌 일이었으나 모든 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긴 원원은 하늘을 우러르며 길게 탄식했다. 내 아들이 죽은 것은 천명이다. 주공이 비록 나를 의심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내 어찌 주공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사마직을 맡고 있는 만이라는 사람이 위로할 겸 원원에게 말했다. 주공이 그대를 의심하여 아들까지 죽였으니 그대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이참에 다른 나라로 망명하여 그대 마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나 원원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벼슬을 버리고 떠나면 누가 우리 주공을 도와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내 자식이 죽은 것은 개인의 원한 일뿐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소. 원원은 숙무와 의논한 끝에 다시 한번 위성공을 복위시켜달라는 탄원서를 써서 진문공에게 보냈다. 얼마 후 진문공으로부터 답신이 왔다. 임금이 도성을 비웠는데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그대들의 마음이 가상하여 위후의 환국을 승낙하노라. 숙무와 원원은 진문공의 서신을 읽고 나서 몹시 기뻐했다. 그들은 급히 진나라로 사람을 보내어 위성공에게 어서 환국하여 군위에 오를 것을 권했다. 위성공 또한 기쁜 마음으로 환국할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때 천견이란 자가 또 위성공의 귀를 간지럽혔다. 숙무가 섭정한 지 오래여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제법 됩니다. 더욱이 원원은 아들까지 잃어 주공에게 깊은 원한을 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을 믿고 경솔히 움직이시면 어떤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위성공은 귀가 얇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나도 그 점을 염려하고 있었다. 그러고는 영유를 불러 말했다. 그대가 먼저 초구에 들어가서 숙무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 위성공의 명을 받은 영유는 위나라 도성 초구로 향했다. 이를테면 분위기 탐색이었다. 그가 궁에 들어섰을 때 숙무는 임금이 앉는 전상에 앉지 않고 전당 동쪽 구석에 앉아 이를 보고 있었다. 영유가 그런 숙무를 향해 물었다. 공께서는 섭정 임금이신데 어찌하여 전상 높은 곳에 앉지 않고 낮은 곳에 앉아 이를 보십니까? 숙무가 공손히 대답하였다. 저 자리는 주공이신 형님 자리입니다. 내 어찌 섭정의 신분으로 전상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루빨리 형님께서 돌아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유는 감탄했다. 내 오늘 공에게 다른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숙무는 영유와 의논한 끝에 위성공이 입성할 날을 7월 15일로 정했다. 대부 장장을 불러 명했다. 남쪽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주공 일행이 당도하면 극진히 영접해드리시오. 그러나 위성공은 위기에 빠진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임금이었다. 조정 신료들 중에는 위성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섭정인 숙무에 의해 발탁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위성공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불안에 떨며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도성을 버리고 간 임금이 다시 돌아와 군위에 앉게 되면 조정은 두 패로 나뉘어질 것이 분명하오. 그렇소. 주공을 따라 진으로 간 사람들은 1등 공신이 될 것이요. 국내에 남아 나라를 지킨 우리들은 죄인이 될 것이 분명하오. 조정 신료들의 이 같은 마음을 눈치챈 영유가 그들 앞에 나서서 약속했다. 진나라로 따라간 사람은 주공을 위한 것이요. 국내에 머무른 사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함인 것을 내 어찌 모르겠소. 그러니 그대들은 안심하고 주공을 맞이하시오. 내가 책임지고 그대들의 안전을 보장하리다. 이 말을 듣고 조정 신료들은 어느 정도 마음을 놓았다. 영유는 진나라로 돌아가 위성공에게 보고하였다. 숙무는 진심으로 주공을 모실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은 일체 품고 있지 않습니다. 위성공은 안심했다. 그러나 천견은 사정이 달랐다. 위성공이 귀국하여 숙무로부터 순탄하게 정권을 이양받으면 지금까지 해온 중상 모략이 발각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간죄는 참수형에 해당한다. 그는 오줌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다가 급기야는 또 하나의 계책을 생각해냈다. 천견은 다시 위성공을 찾아가 속삭였다. 아무래도 일이 너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숙무와 영유 사이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귀환 날짜를 정한 것부터 수상쩍습니다. 위성공은 또 천견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그렇지. 굳이 날짜를 정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야.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저들이 약정한 날짜보다 앞당겨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흉계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군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신이 주공의 행차 선두에 서겠습니다. 저들이 무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신이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위성공은 천견의 충성스런 마음에 감격했다. 그의 청을 허락하는 한편 신하들에게 귀국할 채비를 하라는 명을 내렸다. 영유가 영문을 알지 못해 위성공에게 달려가 간했다. 신이 이미 주공의 환국 날짜를 정해놓고 왔는데 그 날짜보다 앞당겨 가신다면 공연히 국내 사람들만 놀래키는 일이 됩니다. 예정대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천견이 옆에 있다가 영유에게 소리쳤다. 그대는 어찌하여 주공이 속히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오? 영유는 더 말해야 소용없음을 알았다. 마침내 위성공 일행은 위나라 도성 초구성을 향해 출발했다. 초구성 가까이 이르러 영유가 다시 말했다. 성 안에서는 주공이 15일에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흘이나 먼저 당도하였으니 갑자기 들어가면 숙무께서는 틀림없이 크게 놀랄 것입니다. 신이 먼저 입성하여 숙무와 조정 신료들에게 주공의 귀환을 알리겠습니다. 위성공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오. 숙무와 신료들을 하루빨리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면 저들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오. 영유가 먼저 성 안으로 들어가자 천견이 다시 위성공에게 말했다. 굳이 먼저 들어가겠다고 고집 피우는 것부터가 수상쩍습니다. 신 또한 지금 당장 입성하여 저들의 흉계를 저지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무장 병사들과 함께 병차를 몰아 수도 초구성을 향해 달려갔다. 남쪽 성문을 지키고 있던 대부 장장은 느닷없이 나타난 영유를 보고 놀라서 물었다. 그대가 여기 어쩐 일이오? 주공께서 귀환하시는 중이오. 지금 교회의 당도에 계시오. 7월 15일에 오시기로 해놓고 어찌하여 이토록 일찍 오시는 것이오. 섭정께서는 아무런 준비도 해놓지 않으셨을 터인데 아무튼 주공께서 오시는 중이라 하니 어서 가서 섭정께 알리죠. 장장은 영유와 함께 수레를 타고 공궁으로 들어갔다. 바로 그 직후 천견이 전위부대를 이끌고 남문에 당도했다. 우리는 주공의 선봉대다. 주공께서는 바로 뒤에 오실 것이다.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은 방금 전 영유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천견의 무리를 통과시켜 주었다. 성 안으로 들어선 천견 역시 공궁을 향해 급하게 병차를 몰았다. 섭정 숙무는 뜰에서 머리를 감고 있다가 영유와 장장의 방문을 받았다. 주공께서 오시는 중입니다. 숙무는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였다. 그가 막 고개를 쳐들며 영유에게 무슨 말인가를 물으려는데 공궁 문 밖에서 술에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로 형님이 오셨구나. 숙무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풀어 헤쳐진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밖을 향해 뛰어나갔다.
그런데 이때 궁 안으로 들어온 것은 위성공의 선봉대 천견이었다. 천견은 앞에서 뛰어나오는 사람이 섭정 숙무인 것을 알고 재빨리 어깨에서 활을 벗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어야겠다. 천견은 속으로 이렇게 외치며 힘껏 시위를 당겨 숙무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정확하게 숙무의 왼편 가슴에 가서 꽂혔다. 아! 구슬픈 비명소리가 공궁뜰에 울려 퍼졌다. 영유는 기절할 듯 놀랐다. 급히 달려가 쓰러진 숙무를 붙잡아 일으켰다. 그러나 숙무의 숨은 이미 끊어져 있었다. 위성공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대부 원원이 공궁으로 달려오다가 이 광경을 보았다. 원원은 천견의 행동이 위성공이 시켜서 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나 하나 죽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내가 죽으면 누가 저 극악무도한 위성공에게 복수를 할 것이며 누가 숙무의 원한을 씻어줄 것인가. 원원은 재빨리 몸을 돌려 공궁을 빠져나와 진나라를 향해 달아났다. 그 무렵 위성공은 초구성 남문의 당도에 있었다. 그는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의 극진한 태도에서 비로소 숙무에게 딴 뜻이 없음을 알았다. 안내를 받아 막 성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 앞에서 영유가 눈물을 뿌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영유가 위성공 앞에 이르러 말했다. 이게 어쩐 일입니까? 숙무께서는 주공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감던 머리를 움켜쥐고 영접하러 나오다가 천견의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신은 이제 위나라 백성들에게 신용을 잃었습니다. 위성공은 크게 놀랐다. 숙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았소. 그런데 그가 죽다니. 위성공은 수레를 몰아 공궁으로 들어갔다. 조정 신료들은 위성공이 오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황급히 나가 영접했다. 영유는 위성공을 숙무의 시체가 있는 공궁뜰로 데리고 갔다. 숙무는 마치 산 사람처럼 눈을 부릅뜨고 누워 있었다. 위성공은 숙무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대성통곡하였다. 숙무여, 숙무여, 내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 일을 어쩔꼬, 이 일을 어쩔꼬. 위성공의 눈물이 숙무의 얼굴 위에 가서 떨어졌다. 그러자 죽은 숙무의 부릅뜬 두 눈에서 광채가 일더니 어느 순간 두 눈이 스르르 감겼다. 그것을 보고 있던 영유가 위성공에게 아뢰었다. 천견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숙무의 영혼을 어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위성공은 군사들에게 천견을 잡아오라고 명했다. 천견은 공궁 한 구석에 숨어 사세를 살피다가 붙들려 위성공 앞에 끌려왔다. 그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위성공을 향해 외쳤다. 신이 숙무를 죽인 것은 다 주공을 위해서입니다. 위성공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이놈, 너는 지금까지 내 동생을 모략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동생을 죽였다. 그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내 죄를 나에게까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여봐라, 저 놈을 당장 목 베어 죽이고 숙무를 임금의 예로서 장사 지내어라. 천견은 시장에 끌려나가 참수를 당했다. 처음에 백성들은 숙무가 피살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위성공에 대한 원망이 컸으나 천견의 참수 현장을 목격하고 숙무를 군주의 예로서 장사 지내는 것을 보고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 그 무렵 천토 회맹 이후 중원의 패자로서 한껏 영광을 누리고 있던 진문공은 제2차 회맹을 구상하고 있었다. 회맹의 목적은 진문공을 패공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를 응징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5월에 열렸던 천토 회맹 때에 참석할 수 있으면서도 참석하지 않은 나라는 진, 주, 허 이렇게 세 나라였다. 이것이 진문공의 기분을 매우 상하게 했다. 이들을 제압하지 않고서 내 어찌 진정한 방백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쩐지 이것만으로 제후들을 소집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동맹국 제후들의 반발을 살 소지가 있었다. 그러할 때 위나라 대부 원원이 진나라로 망명해와 숙무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동생을 쏘아 죽인 위성공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원원의 소송 제기는 진문공에게 있어서 제2차 회맹을 소집하는 데 좋은 구실이 되었다. 더욱이 위성공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진문공은 이 기회에 위성공을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굳히려는 계획을 품었다. 그러나 회맹을 여는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장소와 시기, 규모 등을 일일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진문공은 틈만 나면 여러 중신들을 불러놓고 이 문제를 세밀히 검토했다. 조정 중신들의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졌다. 선진을 비롯한 무장들의 논리는 간단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승복하지 않는 나라가 있으면 언제든지 칠 수 있는 것이 맹주의 직분입니다. 주공께서는 명령만 내리십시오. 신등은 이미 군사를 거느리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원을 비롯한 원로들은 전혀 다른 의견을 내었다. 모름지기 맹주는 왕실과 제후들에게 예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공께서 제2차 회맹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천자께 문안을 올리는 명분을 내세워 제후들을 소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오지 않는 제후가 있으면 그때 천자의 명으로 불복하는 자를 치십시오. 왕을 공경할 줄 모르고 어찌 맹주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현실 감각이 뛰어난 조세 등은 선진과 호원의 안을 절충한 의견을 내놓았다. 호원의 제안이 옳기는 하나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이미 제후들 간에 천자께 문안 가는 법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보다는 왕을 제3의 장소로 불러내어 회맹을 여는 게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주왕실의 힘이 약해진 지는 이미 오래다. 재정도 충분치 못하다. 이런 마당에 중원의 제후들이 왕성으로 몰려들면 주왕실은 겁에 질릴 뿐만 아니라 그 경비를 충당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주왕실을 배제하고 회맹을 열 경우 제후들이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양왕을 제3의 장소로 불러내면 맹주로서의 명분도 서고 주왕실의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 제3의 장소라면 어디가 적당하겠소? 진문공은 조세의 의견에 마음이 쏠렸다. 남양에 있는 온 땅은 왕성과 가까울 뿐더러 회맹을 갖기에 적합합니다. 제후가 천자를 왕성 밖으로 불러내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겠소. 그것은 당연히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 천자를 온 땅으로 모실 수가 있단 말이오? 진문공의 거듭되는 물음에 조세는 빙긋 웃으며 대답한다. 뜻이 있는 곳에 어찌 길이 없겠습니까? 주공께서는 주왕실에 사자를 보내어 주천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사냥을 나오게 청하십시오. 그런 후에 주공과 여러 제후들이 사냥 나온 천자를 찾아뵙는 형식을 취하면 조금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며 회맹은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입니다. 묘안이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가? 조세는 놀라울 정도로 치밀한 계산을 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진문공은 무릎을 쳤다. 조세야말로 환생한 태공망이로다. 그해 10월 진문공은 여러 제후들에게 통보하여 온 땅의 하양이라는 곳에서 제2차 회맹을 열었다. 참석자는 주양왕을 비롯하여 진문공, 제소공, 송성공, 노희공, 채장공, 진공공, 주자, 거자, 진공자, 은 등 총 10명이었다. 천토 회맹 때와 비교하여 주나라와 진나라가 새로 가입했다. 이때 진나라에선 진목공이 죽고 그의 아들 진공공이 새로 군위에 오른 지 며칠 되지 않은 상중이었다. 그러나 그는 진문공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 상복을 입은 채 참석했다. 진문공의 장인인 진목공은 여전히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불참하려 했으나 진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염려하여 둘째 아들 은을 대신 보냈고 주나라 역시 진문공의 위세에 눌려온 땅으로 달려왔다. 한편 위성공은 자신이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회맹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으나 영유 등 신하들이 거듭 가나는 바람에 마지못해 달려왔다. 그러나 진문공은 위성공을 만나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성공과 그 신하들을 잡아 감금시켜버렸다. 이로써 두 번 모두 참가하지 않는 나라는 허나라뿐이었다. 그런데 이 하양 회맹 역시 천토 회맹이나 후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주양왕 때문이었다. 앞서 조세가 말한 대로 제후는 왕을 왕성 밖으로 불러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문공은 사냥을 명분으로 내세워 주양왕을 하양으로 불러냈다. 이 점을 사가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공자는 춘추를 집필하면서 이 대목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천왕 하양의 수하다. 겨울에 하는 사냥을 수라고 한다. 여기서 천왕은 당연히 주양왕을 가리키는 말이다. 제후가 왕을 불러낼 수 없으므로 공자는 진문공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정반대로 해석하는 이도 있다. 제후가 왕을 불러낼 수 없으므로 진문공은 사냥이라는 명분을 제공하여 주양왕을 하양으로 불러냈다.
공자는 이러한 진문공의 배려를 높이 평가하여 이같이 적었다고 하는 것이다. 사기의 기록은 좀 다르다. 진문공이 온 땅에서 제후들을 소집하여 주양왕을 아련하고자 하였으나 그 역량이 부족하여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주양왕으로 하여금 하양으로 순수하시라고 청했다는 것이다. 순수는 천자의 임무 중의 하나다. 즉 정기적으로 지방을 시찰하는 업무를 말함인데 진문공은 자신의 힘이 부족함을 느끼고 천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좀 무리한 해석이다. 당시의 실정을 살펴볼 때 주양왕은 진문공을 도울 수 있는 힘도 권위도 전혀 없는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했다. 그냥 이용당했을 뿐이다. 나가지 않으면 진문공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으리라. 현실이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있었을 터인데 굳이 순순히 하는 말들로 장식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쨌거나 진문공은 제2차 회맹을 위해 주양왕을 하양으로 불러내었다. 이때의 회맹에서 거론된 안건은 두 가지. 숙무를 죽인 위성공을 재판한다. 허나라를 친다.